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유신 시대를 한번 해봅시다. 유신 시대. 유신 시대라고 하면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꿈꿨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한과 북한 모두 우리가 통일될 줄 알았어. 자, 근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뒤인 10월 17일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제일 정말 좋아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뭐? 비상? 계엄. 항상 비상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 근데 국회를 해산해.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헌법 조항을 정지해요. 헌법을 멈추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야당 당사에 탱크가 전쟁인 줄 알았겠지. 탱크가 배치되는 등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사당 앞에 탱크가 야당 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가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그럼 왜 비상이었어? 이게 명분이었대요.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예고했다. 또 헌법 바꾸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헌법 개정안 의결은 원래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어요. 왜? 국회를 해산시켰잖아.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새로운 헌법을 확정했는데 그 헌법이 정말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부끄러운 헌법, 유신헌법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비상상태였기 때문에 야당 당사 앞에 탱크가 왔을까요? 헌법을 바꾸려고. 왜? 박정희가 그 저번 선거가 뭐였습니까? 지난번 선거에 이겼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기고요. 박정희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대통령 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쭉 선거 없이 쭉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뭘 하고자 하면 걔네 눈치를 봐야 돼?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없는 게 나아. 삼권 분립?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면 돼. 그래서 나온 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왕으로 만듭니다. 왕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해요.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일단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승만이 삼선견 할 때 그래도 이승만은 삼권 분립이었어. 그때는 얘는 중임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인 중요합니다. 유신시대 때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회의가 나와. 대통령이 의장이야. 이 정체가 불분명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름도 참 애매하지. 뭘 원하는지. 이 국민회의 의장이 대통령인데 여기서 대통령을 뽑아. 에? 우리 예전에 간접선거했을 때도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의장인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박정희의 말 그대로 영원히 집권한 박정희가 의장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그러면 회원들은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은 회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다. 코미디죠. 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 자,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국회를 해산 안 해도 되죠. 국회 있으나 마나인데 이때 해산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권이라는 이러한 권력을 통해서 각종 법률의 효력을 국회가 만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데 그게 대통령 명령으로. 선생님, 저희의 상식에 어긋나고 있어요.
법체계에서 헌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이잖아요. 야, 상권물립 떠오는데 무슨 법체계가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 법률보다 위라잖아요. 헌법도 준수시켰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식을 다 갈아엎었죠. 긴급정치 발동권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각종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약해. 이게 뭐야? 왕정국까지 제약할 수 있었다. 나아가 법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국회는 해산시켜,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법률 효력 정지시켜, 국민의 자유도 제한해, 법원도 개입해, 상권 분립은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은, 자, 유신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장악하는 거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해.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신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72년 12월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이 선출돼. 다시. 아까 어디서? 총리주체? 국민의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따로 뽑는 거죠. 어떻게 선거했어요? 손 들었어요. 손 들고 박수 치고 대통령을 당선하면서 다시 또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죠. 7대 대통령에서 다시 8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 이렇게 보이지? 긴급조치 필요하면 대통령이 다 긴급조치라는 걸 통해서 그냥 긴급조치 1호, 2호 쭉 10호 원하는 걸 다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긴급조치 제9호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선생님 도대체 너무 애매해요. 뭐가 유언비어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유언비어죠.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뭐? 집회.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대단하죠? 영장 없어요. 영장 없이. 와, 법원에 영장 없이 뭐가 가능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어. 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장관이 내린 명령은 사법부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북한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내려졌던 이 시기, 8대 대통령 박정희가 살아있었던 이 시기를 우리는 겨울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지. 말하면 잡혀가는데 뭐? 긴급조치로. 자, 이 유신에 맞선 그럼에도 그 엄혹한 시기에도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죠.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박정희가 말했어요. 도대체 유신체제가 뭐야? 그랬더니 박정희가 얘기하지. 야, 우리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우리만의 민주주의야. 한국적 민주주의지. 한국적 민주주의는 거의 신과 같은 한 인물이 입법, 행정, 사법부를 모두 통솔하는 게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뭐야? 독재를 해야 되는 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한 겁니다. 이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한 명백한 주체여 1인 독재 체제였습니다. 1위는 당연히 박정희고요. 이에 학생과 민주 인사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뭐합니까?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죠. 73년 장준하 선생 같은 재야 인사들은 개헌, 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박정희 정부는 74년부터 아까 말했던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이 긴급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여 개헌 논의에 대한 그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유신헌법은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을 조작하여 정말 좋아하는 거지? 뭐라고?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인혁당
사건을 다시 조작해서 민주화 운동을 단합했다. 76년 재야 인사들은 긴급조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떠오르죠. 또한 일본인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78년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이 무렵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박정희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요. 베트남 파병하고 한일 정상 한일 국교 재개하면서 돈 받은 걸로 경제 쭉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경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경제 성장까지 안 되면 박정희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우리 이승만이 무너진 것도 결국 그거였잖아요. 결국에 당시에 세계 경제가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됐고 박정희 정부 역시 위기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이런 비판까지 맞물리면서 박정희는 훨씬 더 위기에 빠져들었죠. 그런 가운데 유신체제가 무너진 연도는 기억하셔야죠. 우리 영화 봤죠? 박정희 암살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죠? 남산의 부장들.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야당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때 야당이 이제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는데 이 김영삼 총재가 정권 비판에 앞장섰고 여당은 이를 구실로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야당 총재를 막 아까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잖아. 대통령이 유신헌법은요.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는데 그치? 그래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제명시켜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부산과 마산 일대의 학생과 시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는데 그게 유명한 부마 민주화 운동입니다. 부산 마산 합쳐서.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위수령인데 위수령을 선포하고 또 어쨌든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다 군대가 나와요. 군대가 출동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진. 길거리 탱크도 나오는데 뭐. 부산과 마산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했지만 시위는 인근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후 시위 진압 대책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대립이 발생해서 혹시 영화 기억나요? 여기 박정희 옆에 있던 애가 카카 탱크!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공이 저 새끼는 그치 무슨 말만 하면 탱크 안 된다고 말렸잖아요. 안 됩니다. 탱크로 다 밀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게 1979년입니다. 1979년 12.6 사태. 영화에서는 이제 본명을 쓰진 않았지만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유신체제가 끝나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공화국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선택을 잘못하죠. 차를 왜 돌리냐고요. 남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역사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 차를 돌리지 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정말 참 잘 잡았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차를 돌리는 장면을 잘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영화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머리 빡빡민 군인 기억나죠? 자, 그 양반이 이제 다시 권력을 잡을 건데 굉장히 이렇게 야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 양반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전에 우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나올 걸 알고 있었지 당시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독재자가 암살당하고 나서 시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해방이. 그것도 오른팔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오른팔 왼팔 사랑이 떠나서 그죠. 오른팔 왼팔 함께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암살한 그 양반 역시 함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도 세력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고 어쨌든 연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72년에 시작된 겨울공화국이 79년 10월 26일 12.6 사태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누가 갔더니 늑대가 갔더니 개가 오는가? 여우가 나가니까 늑대가 오는 겁니까? 자, 새로운 애가 나와요. 그 야심 가득한 눈을 가졌던 그 인물. 여기 있네요, 이 양반. 보십니까? 멀리서도 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네.
자, 신군부입니다. 왜 새로운 군부요? 박정희가 군부였으니까 그 뒤에 나와서 신군부죠. 12.6 사태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또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죽었으니까요. 선포되었다. 정말 계엄령의 나라입니다. 계엄령의 나라. 학생과 시민들은 새로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항, 대통령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최규하가 권한대항을 하는데, 최규하는 유신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규하가 79년 12월 역시 그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직후 12.6 사태를 수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선생님 읽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자, 어이가 없어서. 자,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면 군 최고 인사잖아요. 자, 이 양반은 보안사령관이 별이 하나인가요? 원스타가 포스타를 잡아들여! 그리고 강등시키는데요. 한 계급이 아니야. 육군 참모총장을 일반 사병으로 강등시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하극상이죠. 하극상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해갔다. 이게 뭐야? 12.12 군사 쿠데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 반란 되겠습니다. 박정희가 했던 5.16 군사 쿠데타에 이어서 79년 12.12. 1979년은 정말 막 12.6 사태 일어나고 10월 26일에 박정희 죽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10월 12일 군사 쿠데타까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네요? 옆에 이 양반 친구, 육사 동기, 육군사관학교 동기 나란히 앉아있네요. 신군부는 전두환과 함께 권력 장악에 앞장선 군인들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부의 실세로 성장했다. 이들은 주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의 회원이었으며 노태우 정부 때까지 군부와 권력의 요직을 장악했다. 우리나라가 쭉 군사 독재 시절을 이어가는 겁니다. 박정희에 이어서 군인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 나란히 친구 둘이서 앉아있네요. 얘가 먼저 하고 뒤에 얘도 하고. 그죠? 숨가쁜 현대사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79년 12.12. 79년 12.12 뒤에 정말 그 다음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80년이 올 겁니다. 역시 영화를 보셨죠? 영화로 한국 현대사가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년 봄부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김영삼과 김대중 유력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학생과 시민들은 비상계엄 철폐에 신군부 퇴진. 아니 박정희가 이제 겨우 끝났는데 새로운 애들이 지금 등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 퇴진, 민주화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5월 15일 절정에 달하였다.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 앞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유신헌법 폐지, 아직 유신헌법 폐지 안 됐어요. 신군부가 들어왔지만 조기 개헌 등을 외쳤다.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대학 교수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 아주 유명한 서울역 앞 시위는요. 80년 5월.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한 이 서울역 앞 시위. 그런데 이날 학생 대표들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여 자진해산했다. 이들은 미래를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말릴까요? 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겠네요. 이때가 5월달이니까요. 5월 15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신군부 세력은 또 합니다. 비상계엄.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DJ 김대중을 소요 조종 혐의로 연행했다. 또 김종필과 영사. 자, 김종필 기억납니까? 박정희 시절에 최초에 자, 안기부장이 됐었죠. 중앙정보부장, 중정부장 됐었던 인물.
김영삼 등 정치인도 체포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했다. 한편 5.18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군대가 권력을 잡고 공수부대를 우리나라의 3대 시라고 하는 광주에 투입을 해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많은 학생이 다치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는 더욱 커졌다. 공수부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폭행했고 21일에는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너무 많은 이제 자료 화면과 영화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시위대 역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고 계엄군에 맞섰다.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고 외부에서 시내로 통하는 진입로와 통신을 차단했다. 그래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면 몰랐잖아요. 정말 당시 살아있었던 다른 적 사람들 저기 안에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질서와 치안을 유지했다. 시민들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사태 수습을 위한 계엄군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또 일부 시민군의 무기를 회수하는 한편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를 열어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했다. 시민군과의 협상을 거부한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진짜 다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이제 뭐 공수부대 탱크는요 뭐 탱크를 앞세워 도총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이죠.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민지 시대랑도 상상할 수 없어요. 식민지 시대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관련하여 군사작전 지휘권을 가진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미국이 몰랐겠냐. 알고도 눈을 감았다. 왜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사작전 지휘권은 미군한테 있습니다. 미군의 동의 없이 탱크랑 공수부대를 과연 보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걔네가 전세계 모든 나라 인권 탄압국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걔네들은 뭘 했을까? 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반미운동이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반미운동이 배경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광주는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우리는 이걸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소설 있죠?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광주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그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책을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못 넘겨요. 다시 심호흡을 하고 한 5장 넘기고 다시 심호흡을 하고 5장을 넘겨야 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데 볼게요. 공수부대는 처음에 몽둥이로, 다음은 검입니다. 대검으로, 다음에는 총으로 우리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였으며 또한 도망간 사람까지 모두 잡아 그 즉시 살해하였고 구경하던 어린이, 할머니까지 무차별 살해해서 우리 시민들은 좋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공수부대에 맞서기 위해 무기고를 털어 총으로 대전에 물리쳤다. 되게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 글인데 읽기가 힘드네요. 그게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에 의해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해서 그 다음에는 경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 경제 얘기를 쭉 건너뛰어서 정치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사를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대책을 참 위원회들 좋아합니다.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만들었듯이 이제 또 얘는 뭐 만들어요? 전두환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김대중과 문익환을 비롯한 많은 민주 인사를 구금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대학 교수, 언론인은 추방했죠. 또한 언론사를 대규모로 통폐합해서 언론을 장악했으며 사회를 정화하려면 본인들을 먼저 없애야 되는데 사회를 정화한다는 구실로 자 주칩니다. 삼천교육대가 등장하네요. 역시 삼천교육대에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실미도라는 옛날 영화지만 잘 만든 영화입니다. 삼천교육대를 설치하고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삼천교육대는 신군부가 불량배 소탕 등 사회를 깨끗이 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이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까지 끌고 가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강요해서 여기 들어갔다 그냥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갔어요. 지나가던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잡아가고 물론 불량배도 끌려. 근데 불량배라고 해서 이렇게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폭력을 당할 그러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가족들도 몰랐어요. 행방불명 되는 거지.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집어갔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구타하고 폭력 행사하고 굶기고 그런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여기를 나온 사람들 중에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뭐 트라우마는 너무나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거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훼손되고 다치고 그러고 나왔던 정말 국가폭력. 지금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있으면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하면서 식민지 35년에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같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죽은 자국민들, 자기네 나라의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죽은 자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전쟁보다 더 심합니다. 그건 전쟁이죠. 80년 8월 선생님 최규하 아까 그 최규하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 대통령이 됐던 그 최규하 80년 8월 그러면 지금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신군부가 이런 일을 다 저지르고 있을 때 뭐야? 허수아비 있었단 얘기야. 대통령이 허수아비지.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라 그랬지. 사임한 후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절차면 박정희가 만든 그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박수치고 대통령 되는 거 있죠?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 후 대통령의 임기를 통합 치세요. 전두환 혼자 7년 했어요. 유일합니다. 임기가 박정희 유신 때도 6년이었는데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도 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년인데 전두환은 7년 했어. 와 7년 임기 7년 대신에 자기는 짧고 굵게 아니 길고 굵게 7년 단임 한 번만 하겠다. 왜요? 자기랑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단임제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헌법을 또 통과시키고 헌법 바꿔야지. 뭘로? 7년 단임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통과시켰다. 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왜? 얘도 군인이니까 군복 벗어야죠. 군복 벗으려면 정당 있어야지. 그래서 정당 창당하잖아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후 전두환은 12.6 사태 때부터 이어지던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때부터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고 1981년 1월까지 쭉 모였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해제했으며 같은 해 3월 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니까 두 번 취임하는 거야. 응? 여기 전두환이 유신헌법에 따라 선출되고 나서 헌법 바꾸고 다시 헌법 바꾼 거에 의해서 또 취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80년에 대통령 하고 또 3월에도 하고 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선생님 뭐 이렇게 13대 14대 15대 이렇게 돼요? 한 명이 오래 하고 또 한 명이 두 번씩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선거하고 헌법 바꾸고 또 하고 막 이래서 13대예요. 13대면 12대입니다. 12대. 12명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이승만? 우리 최규하도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장면 내각대. 윤보선 너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이잖아요. 대통령 5명인데 12대입니다. 자, 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회랑 5.18 강주 민주화 운동까지 80년 사건 알아두시고요. 자, 전두환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과외 금지, 학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그 전까지 야간 통행이 있었다는 얘기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선생님이 이 교복 자율화 시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 군대 보냈어요. 강권 통치를 지속했다. 전두환 정부의 유화 조치, 풀어준다는 뜻이야. 자유화 조치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쓰는 거죠. 유화 조치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부 대학생들은 미국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했다면서 부산과 서울에 미국 문화원을 방화하거나 점거하고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래서 5.18 강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반미운동이 격렬했죠. 여기 서울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모습은 80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뭐에?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또한 주요 정치인들도 활동을 재개하며 85년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신한민주당을 결성했다. 이어 치러진 제12대 총선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말고 총선 결과 신한민주당, 자, 이 두 정치 거물 DJ와 YS가 한 정당에 있는 거, 이건 거의 뭐 우리 예전에 독립운동사 할 때 좌우 합작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죠? 누구랑 누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김구 선생님이랑 영영 선생님은 중도죠. 김구 선생님이랑 누구쯤 있어? 박헌영쯤 있어야 되나? 그건 너무 거리가 먼가요? 자, 어쨌든 이 두 거물이 신한민주당을 창당했으니 당연히 제1야당이 되겠지. 많은 야당 정치인을 규합했고 제야 인사 학생들과 함께 86년 슬슬 우리는 87년을 준비해야죠. 86년부터 직선제 개헌. 자,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으로 뽑고 박수치고 뽑고 앉아있으니 그러지 말고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하자라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지만 전두환 정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간접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4월 13일 우리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유명한 이 호자가 지킬 호자입니다. 지킬 호. 뭘 지켜? 현재의 헌법.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는 현재의 헌법을 지키겠다. 즉 니네가 주장하는 개헌 안 해! 이 얘기입니다. 직선제? 웃기지 마! 이거죠.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4.13 호헌 조치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역시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이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1987년 봤죠 영화? 안 보셨어요? 87년은? 선생님 때 숙제로 87년은 안 냈어요? 낸 것 같은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자, 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쳤더니 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죠. 여러분 이 장면 그 영화에서 그대로 재현했잖아요. 이 장면 이한열 열사를 우리 그 잘생긴 배우 강동원이 맡았잖아요. 박종철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여진구 배우가 했었죠. 강동원 여진구 이렇게 말하지 영화가 기억납니까? 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말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한도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저 뒤에 100만 가지가 있지만 진도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쭉 읽고 있지만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책상을 탁 치면 하고 죽었다는 이런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역시 이 민주화를 추구했던 그 운동 세력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전두환 정부의 음모를. 그러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주화 운동의 역량을 집결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조직되었다. 민주화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6월 10일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같은 날 전국 18개 도시에서는 자 이거 구호 꼭 알아두세요. 전두환 정부가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을 때 시민 세력은 그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호헌을 철폐하자라는 호헌 철폐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는요 뭡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 1987년 이때의 구호가 되는 겁니다. 직선제 개헌쟁취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 26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가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민주화 요구에 굴복했다.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기본권 보장 등의 8개의 항의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은 임기 끝나잖아요. 곧 끝나니까 그 뒤에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특별선언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고 이 해가 그 유명한 87년입니다. 영화로 보는 현대사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오랜 독재 정치를 끝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토대가 되었다. 선생님, 왜 6월 민주항쟁이 성공한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근데 노태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6.19 선언으로 이후에 우리나라 드디어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헌법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 우리나라 이제 보면 다른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미국은 연임도 하고 대통령이 어떤 그 쭉 일관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5년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능력 있다면 재선도 할 수 있게 해야죠.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경계하죠. 현대사가 하도 모든 헌법이 대통령 2번 하고 3번 하려고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경계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선생님도 지금은 대통령 연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5년마다 부동산 정책도 바뀌죠. 5년마다 입시 정책 바뀌죠. 다 바뀌잖아. 그래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현대사를 배우고 나면 정말 경계하겠다. 왜? 앞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다 전두환까지 주구장창 대통령 하겠다고 헌법을 바꿔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이게 6.19 선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87년 6월 민주항쟁 내용 보시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으로 합니다. 현재 현행헌법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실 정권이 바뀌었어야 하죠. 그런데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DJ와 YS가 따로따로 나와. 민주화 세력인 둘 다 민주화 세력입니다. 두 민주화 세력이 따로따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민주화 세력의 표가 갈라지겠죠. 그러면 노태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당선됩니다. 왜? 표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 세력인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당이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니까요. 따로따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36%가량의 낮은 득표율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의석의 과반, 왜냐하면 총선은 뭐 민주화 세력이 다 야당 후보들을 뽑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태?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는 거죠. 하지만 이 87년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어요. 비록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서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쭉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죠? 여당과 야당이 바뀌기도 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쭉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적어도 군부는 없잖아요? 근데 이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에 어떤 싹을 자른 사람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YS. 일단 지금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국회는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 유명한 자제 국민청문회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때 국회가 뭐니까? 야당이 훨씬 더 컸으니까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의 국면을 뒤집으려 했다. 즉 여당을 크게 만들려고 한 거지.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YS와 종필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아우 거대 야당, 또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죠. 거대 여당. 한편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며, 자, 노태우 정부 때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질서가 바뀌어요. 냉전시대가 끝나고 탈냉전시대가 접어들면서 냉전이 완화되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 공산주의 국가와의 어떤 외교, 북방 외교가 나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기억하세요? 북방 외교는, 여기서 북방이라는 건 공산주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를 추진하며, 그래서 소련,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게 되는 게 노태우 때입니다. 북방 외교 나오면 언제라고요? 노태우 정부 때. 왜냐하면 89년부터 미국과 소련의 저 두 정상이 만나고 90년에 동서독 통일되고 91년에 소련 해체되면서 전 세계 냉전이 깨지죠. 자, 92년 12월에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3당 합당으로 커진 이 거대 여당의 자유당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YS 시대가 열리죠? 김영삼 정부는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자, 김영삼 정부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자, 93년이잖아요. 법률은 82년 제정되었어. 그 전에 제정되었지만 금융실명화율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YS가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해서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그래서 이때 금융실명제를 정말 대통령 측근들도 몰랐답니다. 왜냐면 이걸 알리면 금융실명제를 미리 예고하면 금융실명제의 의미가 없죠. 야, 우리 다음 달부터 금융실명제 실시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이름 아닌 차명 계좌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었던 계좌 있으면 다 돈 차잖아? 라고 말하면 금융실명제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급 명령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나 아니면 자기 이름이 아닌 정말 돈 많이 가진 불법적인 어떤 통장들, 왜냐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막 통장 만들었거든요. 선생님이 만약에 김땡땡이면 김땡땡1, 김땡땡2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가명으로 계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금융실명제 실시하고 나서 그 돈은 어떻게 못 찾죠? 국고 한수 하겠지. 굉장히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금융실명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YS가 3당 합당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사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지만 했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믿었던 민주화 투사가 어떻게
노태우와 같은 신군부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있습니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YS가 잘한 일들이 꽤 있죠. 잘한 건 잘한 거죠. 공직자 재산 공개를 실시했다. 95년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도 역시 YS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서, 네, 뭐합니다, 이거?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 그래서 YS가 한 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또, 너무 유명한 화면이 있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죠, 이때. 한 방에 날렸어요. 그 전에 날렸어야 되는데. YS가 한 방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서야 날립니다. 이제서야. 해방된 지가 언젠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과 부정축제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했죠. 이 사진 있죠? 전쟁차 범죄자죠. 수많은 국민을 죽인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것 외에도 뭐가 있냐면요. YS가 잘한 일 중에 정말 또 군대는 국민을 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군부, 얘네들이 뭐 했어? 지네들끼리 사조직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군사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YS가 그 군부 안에 있는 사조직들을 싹 다 없앴어요. 한 방에. 멋집니다, 그런 거. 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이제 암흑기가 열리네요? 임기 말 1997년 임기 말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IMF 사태가 일어납니다. 87년엔 6월 민주화운동, 97년엔 IMF 구제 금융 지원 요청. 나라가 거의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죠. 달러가 부족해서. 자, 이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자, 우리 DJ는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면, 처음이야!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정권 교체는 처음이야. 정권 교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전까지는요, 보세요. 1948년부터 1997년 이전까지, 1996년까지는 다 한정당이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쭉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97년 15대 대선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 대통령이 없는 정당, 그 야당 후보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오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 정착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80년 1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해낸 그 직선제 헌법이 결과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97년 정권교체. 김대중 정부는 이제 우리 YS 말기에 IMF 구제 금융 받아서 나라 이제 털털 털린 상황이나 살던 우리나라 막 재벌 기업들 재계 서열 정말 단단했다고 믿었던 재계 서열 순위 30인권 안에는 기업들 폭폭 무너지고요.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죠.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죠. 은행도 무너지고 자동차 회사도 무너지고 기업들 축축 무너지고 다른 나라 외국계 자본이 다 들어와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본금이다. 자,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됐어요. 심란하겠지? 심란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고 2001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DJ 때 가장 우리가 또 기억해줘야 될 성과는요. 남북관계죠. 남북관계. 대북 하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하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에 정말 역사적인 분단 이래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을 갑니다. 이때도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72년 7.3 남북 공동성명 때 통일되는 줄 알았고 2000년 정말 통일의 기운이 통일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때는 국방위원장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완화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제정하는 복지학총, 이때 복지가 정말 현대적인 개념의 복지들이 쭉쭉 펼쳐지죠. 그러나 임기 말 역시 또 발목을 잡는 친인척 비리 등으로 지지율 하락의 위기를 겪었다.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때 DJ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여당 노무현이 두 번 정말 걸쳐서 정권이 재창출됐네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표방했고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 청산 등을 추구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이때 정말 이때 DJ 때 복지 이 개념을 잡고요.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의 복지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친일 독재와 관련된 친일이 언제야? 해방된 게 언제야? 45년인데 그때 반민특위 실패하고 친일파 청산 못한 거 이제 2002년. 정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친일 독재와 관련된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노력한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했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을 가동했고 북한 또 가셨죠.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김대중,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김정일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지금 세종시 말하는 거죠. 많은 분야에 걸친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등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정권 또 바뀌죠.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 교체가 다시 이뤄졌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여기 들어갑니까? 이명박 정부? 시험범위? 들어가죠.